다큐멘터리랑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네요. 10년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고, 그 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한 13년 정도 이제 살면서 미술, 사진과 영화를 공부하면서 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역량들을 공부를 했고, 한국에 와서는 계속 독립적인 영화들, 흔히 말하는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되게 무거운 영화인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영화 속에 많이 담았고요. 영화를 처음 기획했을 때가 2017년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작년에 개봉해서 관객을 처음 만날 때까지 사실 8년이라는 기간을 작업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사실 버전도 정말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버전이 이제 국내에서 소개되는 최종 버전입니다. 파진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계기가 제가 이 영화를 처음 기획했을 때 2017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 때 그날 아침에 새벽에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연의 일시처럼 어떤 한 어르신이 바지를 줍고 제 앞에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그냥 기분이 묘했어요. 왜 이 순간에 바지를 줍는 어르신이 앞에 지나가실까? 그 이른 새벽에.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지를 보는 순간 저도 빌라를 한때 살면서 재활용품을 버리면 꼭 그 재활용품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제가 던지는 질문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바지처럼 필요 없어진 물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삶을 좀 이어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실 그때 바지를 줍는 어르신과 이제 장례를 치르시는 염쟁이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재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유품정리사 선생님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바지를 줍는 그 어르신을 좀 어렵게 섭외를 해서 저희가 영화 속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언제든지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왓챠든 티빙이든 웨이브든 그런 국내 OTT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사실 영화 예산은 조금 오래되긴 해서 1억 8천 정도 됩니다. 몇 년 전 비용인가요? 1억 8천이 이제 2017년에 기획해서 영화가 이제 상영될 때까지 8년 동안의 기간에 저희가 모은 어떻게 보면 제작비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1,000만 원, 어떤 때는 3,000만 원, 어떤 때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서 어떤 기간, 제작을 지원해준 영화제, 저동시 영화제나 아니면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있고요. 아니면 SJN 문화재단, 이런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아무래도 관찰자의 역할로서 최대한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최대한 관찰자 역할을 하면서 보여주고 싶었고요. 어떤 주관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좀 담담하게 그 과정 자체를 담담하게 좀 담고 싶었던 게 제 바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편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관객들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영상들을 이제 제작진과 함께 언론을 하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제일 질문을 많이 했던 게 유재석 선생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거에 제 할머니가 있던 그 시절에 사실 할머니가 있던 시절에 과거에 50년대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40년대 때도 동네에서 어떤 이웃이 돌아가시면 그걸 막 되게 두려워했던 시절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이웃들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잔치를 벌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었고 고인이 어떻게 떠나셨고 그런 걸 되게 그렇게 서로 모여서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기억이 좀 있는데 근데 유재석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현대화가 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어둠으로 가게 되고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고 되게 두려워지고 무서운 것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 우리 문화에는 그것보다 오히려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충분히 있었다,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영화를 편집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충분히 담담하게 받아줄 수 있는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편집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신 장면으로도 저는 충분히 담담히 받아줄 수 있는 정서가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2017년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던졌던 다양한 질문들을 풀어내고 싶었어요. 우리는 왜 죽는가부터 시작해서 왜 그 당시 엄마였을까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살고 있지? 등등 여러 정말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 질문들을 좀 풀어나가고 싶었고 사실 저한테는 그 질문,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을수록 저에게는 오히려 그 8년의 시간 동안 저 스스로 치유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생기게 됐고 저 스스로 많은 질문들을 어떤 해소했다기보다는 그 질문들도 관객에게 같이 던지면서 공유하고 그 느낌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죽음은 정말 우리가 담담히 받아줄 수 있는 질문일까? 유품정리사 분도 그렇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얘기하듯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건데 우리는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나는 또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하니까 오히려 더 지금의 삶을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유품정리사가 예전에 영화제에서 지급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돌아가신 방을 정리할 때 가장 와닿는 것은 결국 자신이 집에 가서 당장 가족들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흔하디 너무 흔하다 보니 무관심해질 정도로 가족과의 관계가 때로는 무덤덤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같이 있는 그 순간이 결국엔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결국 죽음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아득바득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사실 영화 속에 많이 담으려고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려고 했었어요. 어떤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각자 개개인들이
그 의미를 좀 알아가면서 각자의 선택은 다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함으로써 뭔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유표정에서도 그런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누구나 무용고가 될 수는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이지만 어딘가 안 맞아서 연이 끊었다거나 그런 가족들도 꽤 많이 주위에 있고 그런 경우 사실 결국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과 인연이 끊어졌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책임질 분은 가족밖에 없는데 그걸 포기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결국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런 걸 들으면서 결국 누구나가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을 가족들이 슬퍼해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슬퍼해 주지 않는 혼자만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같이 언급을 하면서 결국 그 질문은 미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 그런 게 중요하다. 그것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가장 힘든 게 우리 사회가 가장 힘든 게 무관심인 것 같고 소외되면서부터 죽음이 결국 쓸쓸하게 고독 쌓는 게 어쩌면 가장 슬픈 죽음이 아닐까. 어쩌면 가장 행복한 죽음은 가족들이 함께 있어줄 때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죽음은 아닐까. 그런 질문도 하면서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하게 하나의 주제를 딱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좀 더 죽음이라는 좀 큰 주제를 담담하게 다루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죽음의 어떤 형태,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관객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그게 이제 결국 복지 차원에서 사각지대긴 하죠. 그 유품 정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장애지도단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결국 모든 게 혈연으로만 연결된 가족 관계라는 게 법적으로 거기서 올 수 있는 현대사회 모순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4, 50년대 때 과거에는 이웃의 어르신이 누가 돌아가시면 이웃끼리 힘을 합쳐서 뭐 이렇게 매장하거나 장례를 치러주거나 그게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혈연이 아니면 내 옆에 이웃이 돌아가시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사각지대인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씁쓸하게 남아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모순. 그것도 사실 장례지도자님들이 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분명 죽음을 이렇게까지 안 다루는데,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왜 현대사회 와서는 이렇게 죽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렸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흔히 이제 들숨, 날숨,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숨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생명이 탄생할 때,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아이가 이제 의사가 아이를 딱 들어서 엉덩이를 탁탁 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야 돼요. 그게 왜 우는가? 의사 전문의에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왜 울까요? 왜 우를 때려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게 숨을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숨을 쉬었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존재한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 숨은 생명과 충분히 당연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례지도사님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숨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꺼져간다.
불이 서서히 꺼져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의 그 숨과 죽음으로 갈 때 그 끊어지는 숨, 결국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삶과 죽음을 좀 포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영화의 시작점을 좀 추상적으로 이제 물이라는 어떤 초상적인 걸 시도를 하면서 이제 물과 불, 숨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고요. 뭔가 좀 메타포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메타포를 좀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정말 저도 그 질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주소사를 볼 때 너무 궁금했어요. 저분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궁금해서 기획을 하고 한 유재철 선생님 만나기까지 3, 4년이 걸렸어요. 수많은 이제 연락처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하셨고 유재철 선생님이 유일하게 받아주신 장례 지도사분이라 사실 유재철 선생님은 되게 유쾌하세요. 유쾌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웃집 아저씨 같은 막걸리 한 잔에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얘기하듯이 지극히 평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범한 속에 오히려 저는 더 인간미를 느꼈어요.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고 저는 장례 지도사분이라면 뭔가 저보다 더 뭔가 생각이 깊고 철학적인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만의 어떤 판타지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오히려 장례 지도사님이 너무 평범하고 옆집 아저씨 같고 친절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거리낌 없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죽음을 너무 이렇게 멀리하면서 바라보는 건 아닌가.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고 어쩌면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죽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정말 털털하신 분이었어요. 사실 제가 의도해서 촬영했다기보다는 워낙 이제 유재석 선생님과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미 사모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연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사실 웰다잉에 대해서 오히려 유재석 선생님이랑 사모님이 더 적극적으로 웰다잉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서는 아직 좀 터부시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저는 웰다잉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저는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죽음을 다루다 보니 다양한 이제 이야기 속에서 결국 웰다잉에 대해서도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고 또 저도 제 어머니가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 유족이 되는 어쨌든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답답함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저도 와닿았기 때문에 좀 영화 속에 넣고 싶었던 거죠. 사실 다큐멘터리 안에서 다 다루지 못한 개개인의 사연들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을 때는 동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 반대를 하시면서 유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넣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 유족이 반대하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화면을 찍더라도 그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은 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송혜 선생님도 따라다니면서 송혜 선생님
그전 다큐멘터리 찍으면서도 같이 작업을 했었었고,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가 가서 장례식도 같이 해드리고 유족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유족분들이 반대를 하시면서 결국 담지 못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뭐 사실 8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더 청춘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10대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려고 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구상 중이고, 당분간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랫동안 하지 않을까